백선엽 장군의 공로는 뭐냐? 6.25가 발생되고 7월부터 8월 초순 그 사이에 인민군은 대구 경주까지 밀려왔어요. 동쪽에는 경주, 영천 가까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대구 턱밑, 칠곡군 다부동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전투가 열 몇 번에 걸쳐서 인민군과 국군이 그 주인공 자리를 바꿔 했다고 하는 그만큼 혈전을 벌였는데, 그게 뚫리면 대구가 점령당하고, 대구가 점령당하면 순식간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도 채 되지 않은 부산이 점령당했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 체제가 다시 이게 지켜진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다부동 전투에서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앞장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머뭇거리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앞으로 전진해서 다부동을 지켜냈고, 그래야 9.28 수보까지 북진을 했고 압록강 도망가까지 백선엽 부대가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6.25 김일성의 남침으로 이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것을 백선엽 장군이 이것을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제조한, 다시 만드는 그 은공의 수훈갑이 백선엽 장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친북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에게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국회로 그리고 정당으로 진출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되고 수석비서관도 하고 그렇게 부귀를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6.25 때 김일성가 밀고 남해안까지 가서 이게 김일성이 천하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 아래서 개돼지 시설을 맺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네들도 만약 백선엽 장군이 이걸 막아내고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인민공화국이 됐고, 너희들이 오늘 위세를 부리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돈도 벌었어. 엄청난 돈도 벌었어. 이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지요?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전부 권력 실세들 이름이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타견면이라고 청와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행정관이 수십억 원대의 청와대 행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맡겼다 하는 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 이어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3년차가 지나고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게 돈 거래가 있고 부패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증거대라 이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대라 그러면 대통령이 대라 그러면 제가 대통령 뒤에다 대고 얘기할 자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정권 주체들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이들이 존립하게 된 그 근거가 백선엽 장군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아니 뭐 한때 군사정권도 있고 독재정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이만큼 질서가 유지되고 북한보다는 훨씬 다르게 국력이 축적된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그 원천이 백선엽 장군에게서 비롯됐다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친일 매국노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이 말을. 15일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 다음날이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국가보훈처의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군 묘역에 묻힌 사람들 클릭을 하는 백선엽 장군, 여기에 뭐라고 16일날 부충한다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그래.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저 얘기를 끝내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앞장서서 그냥 대전 현충원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청와대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15일날 거기에 안장한 백선엽 장군에서 홈페이지에 친일 반역자가 여기에 묻혀있다고. 친일 반역자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백선엽 장군이 이들이 왜 친일 반역자라고 하며 그것이 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 아주 소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주군 군관으로서 간도 특설대의 초급장교로 소위 중위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선인 출신 관동군 또는 일본군 장교들을 배석한 부대다. 따라서 백선엽은 그 부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항일 독립군들에 대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이를 학살한 부대의 부대원이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선엽 장군이 관동군으로 간도 특설대에 배속된 것은 1943년, 44년입니다. 44년 배속됐다가 곧 8.15 해방이 되었죠. 43년, 44년인데 만주 일대, 특히 간도 일대 독립군은 이미 1940년 이전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뭐 의혈단도 있고 만주에 항일 연군도 있고 1920년에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는 청산리 전투 거기 전부 간도 지역이었는데 그 대성을 거둔 것 그것은 19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1930년 들어가고서부터는 일본군들의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30년대 중후반에는 만주 간도 일대에서 독립군을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1932년에 김좌진 장군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가 경영하던 정비소에서 암살당했고 청산리 전투의 한 축인 홍범도 장군은 1940년 이전에 노령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스타린에 의해서 지금 저 카자흐스탄인가 그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김일성이가 소규모 한 100명 정도의 소련군 계급장을 단 게릴라 부대를 운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1938년, 7년 이 무렵에 이 일본군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다 도피하고 그러니까 만주 일대는 1940년 이후에 조선 항일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히려 간도 특설대에 인민해방군만이 거기에 출몰했어요. 모택동의 인민해방군만이 출몰했기 때문에 이 중공군이 우리 조선 동포들의 호손이다. 우리를 일본 토착 왜구로 일본군의 앞제비로 생각하고 우리를 약탈 침공을 하니까 이거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기록은 있어도 백선엽 장군이 속했던 그 간도 특설대 어디에도 우리 독립군을 향해서 촉불을 겨눴던지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체적 증거로는 김정일이가 1942년생 말띠입니다. 1942년생 말띠입니다. 김경재 동지, 박지원 그 국정원장 내정자도 42년 말띠. 지금 병석에 들고 있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도 42년 말띠야. 42년에 출생했어. 어디서 출생했느냐? 뭐 백두산에서 출생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피난 가서 김일성이가 피난 가가지고 러시아령에 있을 그때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태어난 시점을 보더라도 이미 단도 외에는 이게 팔로군 외에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왜 그러면 이게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백선엽 장군을 이게 단죄하는가 하면, 과거사 정립위원회인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위 이상의 만주군, 일본군 재직자들, 군 경력자 중에는 그걸 친일파로 분류한다 이랬다가, 뒤늦게 보니까 박정희도 중위 출신이에요. 박정희가 일본군 중위 출신이니까, 그래서 중위로 낮추다 보니까 박정희, 백선엽 등이 전부 친일파로 지금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총의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 임의단체가 만든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근거로 거기에 박정희, 백선엽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걸 세상에 있는 민족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7월 15일을 대전 현충원에 그의 소원대로 동작동에도 묻히지 못하고 대전 현충원에 묻힌 양반에 대해서 그 이튿날 등 뒤에다가 총질하는 이런 미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정신감정을 해야 돼. 정신감정. 백선엽 장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50대 중반에 노영희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이게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백선엽이는 친일파다 이거. 친일파다. 그리고 동시에 6.25 전쟁 때에 우리 북한 주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냐. 북한 주민에게 총을, 그 북한 인민군에게 총을 겨누어서 전성에 공을 세웠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전공자로 현충원이나 또는 대전에 어떻게 묻힐 수 있느냐. 그는 어디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 노영희 변호사가 한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권력 실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침한 인민군, 그리고 곧 이어서 준공 8로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총질하지 말고 후퇴를 하면서 거꾸로 부산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같은 거, 저도 같은 변호사인데 창피한 것이, 자네가 지금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지 않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가 법학 전문대학원도 보내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있어서 된 것이다. 이게 김일성이 세상이 됐으면 너나 나나 변호사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도 노영희, 너도 백선엽 장군의 은공을 모르고, 그리고 터무니없어 민족 반역자라 그러고 간도 덕설때가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게 정신감정을 쉽게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이 미친 정권 아래 사는 이 국민도 이게 오래 가면 우리 모두도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사건, 정권 핵심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가족장을 하겠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시청장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서울시내 곳곳에 검은 천에 프랑카드에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붙여서 마치 순교자나 아니면 순직한 사람으로 띄우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분노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현수막 제작비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으로 순교자 또는 순직자 취급을 해가지고, 그는 가장 위대한 서울시장이, 가장 위대한 시민운동가다, 가장 악질적인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증거가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또 공교롭게도 다 후배거든. 그 올 이 자리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가 조 안에 재벌들 돈 뜯어가지고 좌파단체 나누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가. 네? 그리고 시장실에서 4년 동안 그 젊은 여성을 어떻게 그렇게 성적 학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4년 동안 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이렇게 홀대했다. 올가미를 씌워가 꼼짝 못하게 홀대했다. 그리고 시장 측근 시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방조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 억울한 걸 여러 차례 호소해서나 다 따라 뭉겠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자살한 이후 이 고소한 사실이 왜 어때서 청와대 이런 데서 먼저 알게 됐느냐. 이건 분명히 경찰하고 청와대 그리고 시청 간부들이 작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하면 양성평등법에 나오는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직권남용 이 모든 이 죄에 걸릴 사람들이 지금 수두를 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피해 호소인이라 해서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를 안 그러고 피해 호소인.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 사람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는데 애매한 말을 가지고 요리조리 꼬리를 빼는 이낙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마 생각하는데 이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통박을 굉장히 굴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피해 고소인, 그 다음에 피해 호소인. 이 자락에 깔린 거는 그 피해 여성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정신 나가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